안녕. 자, 우리 이제 정책 결정의 모형을, 또 오타가 있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합리 모형하고 점정 모형을 꼭 비교해줘야 됩니다. 요게 그냥 시험 노는 것은 가장 시험이 많이 놉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A라고 해서 좀 많이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산정합 문장 목설 대탐 결례 비평선 제작과, 여기는 이선정합이 제한적이다, 불완전하다. 그래서 문장 목설 대탐 결례 비평선도 제한적이고 연속적이다. 그래서 여기는 최적화가 아니라 균형화를 가상하려고 한다. 합리 모형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요. 점정 모형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양자를 섞었죠. 그래서 이 전략 모형. 그래서 아미타 예치원이는 기본 결정과 무슨 결정? 세부 결정으로 나눠서 기본 결정은 합리 모형을 적용하고 세부 결정은 점정 모형을 적용하자 그랬고, 자, 드로우라는 학자는 세신이 필요하거나 불확실성이 높은 경우에는 초합리성을 활용하는 이른바 직관, 통찰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보수적인 결정을 해야 될 때는 우리 한편으로는 점정주의를 적용하자고 그랬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고요. 자, 헨리라는 학자는 점정주의, 합리주의 됐습니다. 그 안의 내용들은 읽어보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우리가 봤던 내용들이죠. 그죠? 방금 우리가 봤던 내용들이니까 보지 않고. 자, 전략 모형입니다. 오늘 보시면 딱, 그죠? 혼합, 주사, 최적 모형. 그래서, 틀에 맞추어. 이쪽, 절충. 그죠? 어떤 틀에 맞추어. 그래서 절충한다. 됐죠? 그래서 이쪽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기본 결정과 세부 결정이라는 틀에 맞추어서. 최적 모형은 쇄신이 필요한 경우와 보수적인 경우를 나눠서 한다는 거죠. 브레이북과 린드블럼은 이른바 결정의 전략이라는 책에서 변화가 광범위한지 지엽적인지, 그 다음에 목표 수단에 대한 이해가 높다, 낮다. 목표 수단에 대한 이해가 높다는 것은 명확한 목표와 그것을 달성할 수 있는 명확한 수단이 존재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우리? 자, 목표 수단에 대한 이해가 높다는 것은 되게 합리적인 사항을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목표 수단에 대한 이해가 낮다는 것은, 우리가 목표와 수단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선호가 부족하거나 인간 자체가 어떤 상태다? 제한된 합리성에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점정적이다. 자, 목표 수단에 대한 이해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그죠? 1, 2, 3, 4, 5, 6, 7, 8, 9가 있습니다. 우리 3번 영역에서 우리 어떤 변화를 추구해야 될지도, 그죠? 점정적이죠. 목표 수단에 대한 이해가 높으면 합리적으로 할 수 있고요. 이게 가장 좋죠. 이게 1번부터 9번의 변화인데 그 변화의 내용을, 수단을 다 알고 있다면 혁명적인 거죠. 그죠? 됐습니다. 자, 근데 목표 수단에 대한 변화가 낮은 상태에서 조금 변화를 할 때는 점정주의. 이거 좀 바꿔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점정주의는 어떤 지엽적이고 소폭의 변화를 추구하면서도 그 변화의 목표라든지 변화의 수단에 대한 이해가 낮은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됐습니다. 대변혁. 전쟁은 진짜 세상이 완전히 바뀌는 거지만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런 경우에는 대변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르게 생각하면
합리 모형은 일단은 목표 수단에 대한 이해가 높은 경우에 적용한다. 그죠? 그러나 목표 수단에 대한 이해가 낮거나 낮으면서도 지엽적인 변화를 추구할 때는 점정 모형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한편 다프트와 톰슨 그리고 하이에스는 되게 좀 비슷합니다. 그죠? 한번 봅시다. 인과관계에 대한 합의. 그러니까 만약에 A를 하면 B, B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A라는 수단, A라는 기술이 정말 완벽하게 필요해. 맞아. 근데 그죠? B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A라는 수단, 기술은 좀 애매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 우리인 경우 많죠, 그죠?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여행을 갔을 때 갑자기 예약했던 숙소가 캔슬됐다. 그럼 내가 우리 민박을 가야 될지 아니면 찜질방을 가야 될지 아니면 게스트하우스를 해야 될지 아니면 모텔을 가야 될지 아니면 또 다른 호텔을 알아봐야 될지 아니면 근처에 지인집이 있는지 찾아봐야 될지 전부 다 프로바빌리티는 있지만 어떤 것이 확실하다는 것은 명확하지 않죠. 이런 경우에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 기술이 불명확하죠. 근데 내가 엄청나게 믿고 따르는 내 선배님이 있다. 100%다 하면 이거는 목표 수단에 대한, 즉 인과관계에 대한, 기술에 대한 합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수란적 지식에 대한 합의, 즉 인과관계에 대한 여기 있죠. 인과관계에 합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프트와 톰슨은 그것을 인과관계에 대한 합의라는 표현을 썼고요. 하이에스는 수단적 지식에 대한 합의라고 썼다는 거죠. 자, 선호에 대한 합의는 문제죠, 문제. 목표. 자, 그것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지에 대한 합의와 상관없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면 그 목표는 지금 필요한가? 지금 그 목표는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건가?에 대한 합의도 중요합니다. 만약 그게 있다, 없다. 예를 들면 저출산, 저성장, 고령화, 양극화는 우리 사회 모두 4차 산업혁명, 요즘에 코로나. 여러분 코로나를 극복해야 된다는 것은 아마 우리 사회에서 광범위하게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예를 들면 사드를 도입해야 될지 북한을 지원해야 될지 일본하고 정보 교류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은 엄청나게 찬반이 갈리죠. 그죠? 원자력, 재난지원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찬반이 갈린다는 거죠. 자, 갑시다. 자, 근데 이 가장 완벽한 상황이죠. 이게 문제라는 것도 다 인식하고 이게 최선의 수단 기술이라는 것도 인식하면 당연히 이거는 관리과학, 체계적인 계산, 합리모형이죠. 그죠? 합리모형. 철저한 계산을 통해서 결정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선호에 대한 합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동의하고 있어요. 합의하고 있지만, 그래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주거 문제, 교육, 일자리 등등 여러 가지 수단을 구사해 봤는데 합의를 유도하기가 또는 그거에 대한 합의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아예 출산에 대해서 그냥 출산 장려금을 주자 이런 식의 새로운 수단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것도 효과가 있다 없다에 대해서 양론이 엄청나게 대립적입니다. 그때는 이제 다수가 동의하거나 판단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시행착오를 거쳐서 해보면 되죠. 해보면. 그죠? 그래서, 출산 장려금, 그냥 과반수 이상이, 지지해주고 동의해주면 한번 시행해보면 되죠. 그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점정주의를 적용한다는 거죠. 점정주의. 그래서 우리 판단 전략. 다수의 판단이 중요하다 그래서 판단 전략입니다. 자, 근데,
선호에 대한 합의는 없지만 기술에 대한 합의는 있는 경우, 이게 제가 보기엔 정확하게 여기는 사드죠, 사드. 예를 들면 중국을 견제하고 북한을 견제하는, 그죠? 가장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최고의 수단은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위 체계라는 것은 웬만큼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지금은 사드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는 우리 무슨 합의가 되어 없어요? 문제에 대한 합의가 없기 때문에 연합을 형성을 해서 여기는 타협을 해야 됩니다. 연합을 형성해서 타협을 해야 된다. 연합을 형성해서 타협을 해야 된다는 거죠. 됐습니다. 자, 이 경우는 이제 당연히 직감이죠. 영감, 직관. 그죠? 자,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그 수단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산에서 혼자 남아있는 상황이죠. 지금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정보도 없고 기술도 없는 상태에서는 그냥 본능적인 직관, 통찰력, 영감에 따라서 행동해야 된다는 거죠. 자,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죠? 여기는 목표에 대한 합의는 위에 있는 것처럼 선호에 대한 합의죠. 그죠? 그래서 하예스 모양과 톰슨의 모양은, 다프트 톰슨의 모양은 비슷하다. 그죠? 그래서 문제에 대한 합의와 수단에 대한 합의가 있으면 철저한 계산, 합리 모형이죠. 문제에 대한 합의는 있는데 수단에 대해서는 갈등을 하면 이제 점정주의죠. 시행착오를 거쳐 나가는 거죠. 제가 저출산이라고 직관적으로 말씀드렸죠. 자, 선호에 대한 합의는 없는데 수단에 대한, 기술에 대한 합의는 있으면 다수의 타협. 그래서 연합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고,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무엇이 수단인지도 모르는 경우에는 직관, 통찰력을 활용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 사항을 잘, 그죠? 분석을 해서 여러분이 지금 결정을 내릴 때 어떤 상황인지, 그죠? 어떤 상황인지, 그죠? 예를 들면 여러분, 그죠? 결혼을, 그죠?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는 경우와 난 결혼할 거야. 그럼 나는 이제 선호에 대한, 목표에 대한 합의가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지금 어떤 결혼에 대한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100% 확신이 들지 않는 상태는 것은 뭐에 대한 합의가 없다는 거예요? 수단에 대한 합의가 없다. 기술에 대한 합의가 없다. 나의 성공적 결혼의 최고의 기술, 수단이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답이 나 있죠.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그죠?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합의를, 다수의 합의,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더 내하고 결혼 생활을 하기에 적합한 상대방인지를 다수의 판단을 맡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친구한테도 소개시켜주고, 가족들한테도 소개시켜주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죠. 그죠? 됐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맞는 모양이죠. 그죠? 항상 선호에 대한 합의와 기술에 대한 합의를 꼭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까지가 이제 의사결정이 개인적 차원의 의사결정이었다. 다시 개인적 차원. 그죠? 우리가 이제 의사결정을 또는 정책결정을 공부하고 있는데 방금까지는 우리가 개인적 차원이었어요. 개인적 차원. 그래서 개인적 차원에서 인간이 이선정합의 문정, 묵설, 대탐, 결례, 비평선이 되면 합리 모형. 그게 안 되면 만족 모형이나 점정 모형이라고 얘기했었는데요. 각각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전략 모형이 등장했죠. 아미타 예치원이는 두 개를 섞어서 탐색을 해보자. 혼합 탐색 모형. 드로우는 최적 모형이죠. 쇄신이 필요한 상황과 보수적인 안정적인 결정을 해야 될 상황을 구분한다는 거죠. 자, 근데 톰슨이나 다프트는 하이에스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로 문제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 문제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기술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이 경우에는 이제 둘 다 없기 때문에 직관이죠. 여기 철저한 합리. 됐습니다. 문제에 대한 합의는 있지만 수단에 대한 합의는 없다. 다수의 판단에 통해서 저출산 얘기죠. 시행착오. 다수의 판단이 중요하다. 여기는 타협이 중요하죠. 그죠? 연합을 형성해서 타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실제 의사결정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보다는 집단, 그죠? 집단. 여러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합니다. 집단적 결정의 상황에서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응집성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들이 위에는 한 명이 여러분 혼자 맞겠죠? 자, 여러분 혼자 점심 메뉴를 결정하는 문제와 여러분 같이 수업 듣는 사람 2명이 결정하는 경우, 혼자 밥 먹지 않고 2명이 같이 먹을 경우도 있고, 뭐 4명, 8명, 15명, 30명. 만약 여러분들이 혼자 메뉴를 결정하는 상황하고 30명이 메뉴를 결정하는 상황에서 결정 시간이 똑같이 걸린다라고 가정하신다면 상당히 같이 메뉴 결정하는 분들이 응집성이 엄청 높은 경우죠. 뭐하지? 우리가 이제 교수님이 아니면 어떤 애가 야, 나 짜장면 그러면 전부 다 야, 그렇게 짜장면 통일 이런 경우가 있겠지만 실제 집단적 의사결정을 하게 될 때, 즉 우리가 30명이 점심 메뉴를 결정하는 상황에서 정말 방금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일은 거의 없죠. 그 경우에는 응집성이 이렇게 조금 위에 되는, 그리고 괜히 백이 안 되는 백. 아, 이거 이렇게 백이군요. 이 백이 아니라 이거죠.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이건가? 아, 이도 똑같이 돌아가네요. 장기에 있어서 안 되는군요. 자, 다시 하도록 합시다. 설명드렸으니까 이제 집단적인 결정에서는 뭐가 중요하다? 응집성이라는 요소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응집성이 엄청 강한 경우하고 진짜 미친 듯이 응집성이 강한 경우가 있습니다. 중간 정도인 경우도 있고 응집성이 약한 경우가 있죠. 뭐 예를 들면 방금처럼 30명이 점심 메뉴를 결정하는 상황에서 하나만 결정해야 된다 하면 최강인 경우에는 오히려 너무 응집성이 강해서 나타나는 우리 병리적 현상, 집단 사고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한겨울에 그냥 마치 조폭과 같이 똘똘 뭉쳐있는 그런 응집성에서 한겨울에 조폭두목이 야, 냉면 먹어야지 그러면 한겨울에 냉면을 먹을 수는 있지만 좀 잘못된 결정이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집단 사고라 그러고, 응집성이 강한 경우에는 마치 30명이 마치 한 명처럼 아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라는 모형이 있습니다. 응집성이 중간 정도인 경우에는 뭐 10명이서 서로 이제 야, 짜장면 먹어야지, 짬뽕 먹어야지, 그러지 말고 그냥 짬짜면 먹자, 이런 식으로 지금 어떤 느슨하게 연계된 하위 그룹들 사이로 이렇게 결정이 나눠지는 거죠. 통상
거의 대부분 아마 이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학교 뭐에서 워크숍을 간다. 제주도 가자, 경주 가자, 그죠? 아니면 강원도 가자. 50명, 100명이 결정하더라도 보통 그 정도에서 결정되죠. 그죠? 느슨하게 연결된 사위의 몇 개의 그룹에 의해서 결정되죠. 그죠? 됐습니다. 그리고 야간 경우에는 마치 30명. 개인을 그냥 하나의 집단에 모아놓은 것 뿐인데 응집성이 가장 약합니다. 동호회라든지 동창회 또는 계모임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응집성이 엄청 약하죠. 그죠? 그래서 내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항이 있습니다. 알리슨이라는 학자는 이것을 우리가 알리슨 1 그래서 Reactional Actor 합리적 행위자 모형이라고 그러고 이것은 알리슨 2 조직 과정 모형이라고 그러고 이것을 알리슨 3라고 합니다. 알리슨이라는 학자는 의사결정을 꼭 하나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 어떤 의사결정이 우리 세 가지의 모형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88%로 조기했다는 것이 우리 조직 전체 차원에서 가장 합리적 결정이다. 아니면 기재부와 청와대와 집권 여당 사이의 어떤 갈등과 타협의 결과물이다. 아니면 마치 쓰레기통 모형처럼 우연적인 결정이다. 알리슨 3는 사실상 쓰레기통 모형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그죠? 그냥 정치 게임, 파워 게임, 우연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이 합리 모형은 설명드렸기 때문에 빼버리고 지금은 우리가 설명 안 드린 우리 알리슨 2 여기 이걸 또 회사 모형이라 그래요. 회사 모형 펌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약한 경우 알리슨 3하고 쓰레기통 모형 설명드리고 집단 사고 이렇게 설명드리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실제로는 이게 훨씬 더 설명력이 높죠. 그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거의 대부분 또는 정책 과정은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집단을 이루어서 결정하기 때문에 집단적 의사결정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됐습니다. 그래서 회사 모형을 가도록 하십시다. 만족 모형을 집단 차원에 정했다. 집단 차원. 느슨하게 연계된 연합체입니다. 중간 정도의 응집성이죠. 그렇죠? 중간 정도의 응집성입니다. 이게 애플 펜슬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애플 펜슬 떨어뜨렸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16만 원인가요? 한 방에 날아갈 뻔했습니다. 그죠? 중간 정도의 응집성.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10명씩 하나의 그룹으로 여기는 이제 강원도 가자, 여기는 제주도 가자, 여기는 경주 가자 이런. 근데 학과장님도 이 하위 단위들을 제대로 제어하거나 통제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최고 관리자는 하위 조직 단위들을 완벽하게 통제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학과의 워크샵 행선지는 하위 단위들이 서로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면 이런 1학년이 주장하고 이건 2학년이 주장하고 3학년이 주장한다. 그럴 경우에는 환경은 유동적이므로 대안이 가져올 결과를 불확실한 것으로 보아 장기적 전략보다는 단기적 환류에 적극적으로 의존합니다. 단기적 환류에 의존한다. 그래서 환경을 통제하거나 타협함으로써 불확실성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보통 투표를 하게 되면 지금 10명이니까 어느 한쪽도 과반수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게 1학년, 2학년, 3학년이면
4학년이 1학년한테 만나서 야, 우리가 이번에 내년 이제 4학년 되면 취업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못 가니까 경주로 가주라. 그럼 나중에 내가 내년 혹시 MT 가는 거나 워크숍 가는 문제 있을 때 우리가 뭐 지원을 해주거나 너희들한테 투표해주겠다. 그러면 이제 2학년이 그 얘기를 들으면 3학년한테 가서 아니 작년에 우리가 이렇게 했었는데 너무 도와줬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서로 하면서 이제 2, 3학년이 서로 합의를 봅니다. 타협을 하게 되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문제중심적 탐색을 하게 됩니다. 시간, 능력 제한된 합리성이죠. 모든 사항을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중심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면 탐색을 하죠. 1학년들은 이제 2, 3학년들이 서로 뭔가 모종의 합의를 했다는 걸 듣고 단순한 탐색. 그러면 우리가 극대화를 위해서 우리 무엇을 해야 될지. 근데 편견이 존재해요. 우리가 1학년이 자기 의견을 다 없애버리고 다른 2, 3학년 의견으로 간다. 이런 건 없습니다. 1학년들이 이익을 지키는 방향에 대해서 자기들이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될지를 탐색하게 된다는 거죠. 자, 조직의 학습. 당연히 이제 이 학습이죠. 우리가, 그죠? 그래서 이제 레퍼토리. 조직의 학습을 통해서 레퍼토리가 만들어집니다. 그죠? 제한된 합리성을 지니는 인간들은 제가 이전 강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A에서 B로 자주 출퇴근할 때 여러분 그때마다 문정보설 대탐 결례 비평선을 하지 않죠. 그냥 여러분들이 이 길로 갔더니 좀 빠르구나. 이 길로 가면 어떻구나. 라는 걸 학습을 해서 그냥 여러분이 프로그래밍이 돼 있죠. 그죠? 이제 A에서 B로 갈 때는 내가 출퇴근할 때는 A, B, C 세 중에 하나. 퇴근할 때는 B, C, E 중에 하나. 이런 식으로. 학습을 통해서 경험을 전수하고 자기들이 그냥 이제는 여러분들이 A, B, C 평소에 하던 일들은 프로그램된 결정들은 출퇴근하는 결정은 그냥 A, B, C 중에 하나를 그냥 한다는 거죠. 나머지는 새로운 언프로그램된 비프로그래밍된 비구조화된 비정형화된 결정할 때는 그때 비로소 문제를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적극적으로 행동한다는 거죠. 갈등의 준해결 미봉책입니다. 임시방편이죠. 그래서 루즐리 커플되어 있고 그래서 서로를 이기지도 못하는 상태. 그럴 경우에는 서로 이제 타협을 찾아갑니다. 갈등과 타협으로 인해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이른바 갈등의 준해결, 이른바 미봉책입니다. 미봉책. 갈등이 준해결되는 이유는 독립된 제약 조건으로 목표가 만들어지고 국지적 합리성을 추구하며 받아들일 만한 수준에서의 의사결정. 그러면 1학년, 2학년, 3학년 A, B, C를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도 지배적인 위치에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박 과장님은 그냥 아무 신경도 안 쓰는 상황에서 그래서 2학년하고 3학년이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딜을 하려고 할 때 1학년이 각각 2학년, 3학년한테 자기들이 얘기하면서 이 타협을 붕괴시켜버렸다. 이 상황에서는 보통 어떻게 결정될까요? 이럴 경우에는 보통 이런 식으로 결정되겠죠. 그죠? 지금이 12월인데 내년 2월 달에 워크숍을 하기로 했으니까 1월 중순 또는 1월 초까지 코로나 진행 상황을 보고 나서 결정하자. 이런 식으로. 그죠? 자, 1월 중순이나 코로나 이 초까지 진행 사항을 보고 하자는 것은 어디로 간다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게 해결된 상황도 아니죠.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결정은 됐죠. 이런 거 우리가 갈등의 준해결, 미봉책입니다. 임시방편 이런 표현을 쓰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항상 이 레퍼토리, 개인이나 조직, 제한된 합리성을 지닌 인간들이 모인 조직도 제한된 합리성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이 매일 출퇴근하거나 학교 등교할 때 여러분들 그때마다 모든 대안을 탐색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이렇게 반복적인 결정은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 그랬죠. 이걸 뭐라 그랬어요? 레퍼토리, 목록. 이걸 이제 조직으로 치면 SOP입니다. 표준 운영 절차, 스탠다드 오퍼레이팅 프로시디어입니다. 표준 운영 절차에 따라서 대응을 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회사 모형이 시험에 좀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그냥 불, 문, 학, 준, 스 이렇게 옵니다. 불문, 학, 준, 스. 일단은 집단적 의사결정의 특징에서 회사 모양의 특징, 그죠? 이렇게 해서 불문, 학, 준, 스, 불문, 학, 준, 스 이렇게, 그죠? 갑시다. 불확실성을 회피하려고 해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특징으로만 시험을 놓기도 합니다. 그죠? 문제중심적 탐색, 조직의 학습, 갈등의 준해결, SOP, 불문, 학준스, 불문, 학준스 이렇게 다시 안에 내용이 시험 나오기도 하는데 그죠? 일단은 회사 모형의 특징은 불확실성 회피, 문제중심적 탐색, 조직의 학습, 갈등의 준해결, SOP를 만든다. 한편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루즈리 커플, 느슨하게 연결된 연합회, 그죠? 중간 정도의 응집성, 최고 관리자는 하위 조직들을 완벽하게 통제하지 못한다. 이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제 집단적 의사결정 수준에서 낮은 사항이네요. 그죠? 자, 집단적 의사결정에서 낮은 수준, 그럼 방금 중간 수준, 높은 수준, 너무 높아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중간 수준에서는 회사 모양, 하위 단위들이 loosely coupled 되어 있다. 불문, 학준수로 결정된다. 높은 수준에서는 마치 10명, 100명도 한 명의 합리적 행위자와 같이 행동한다. 그래서 합리모형이죠. 낮은 수준은요, 바로 단순한 개인들의 집합체입니다. 이제는 개인 행위자들이, 여기는 조직 전체가, 그죠? 조직 전체가, 그죠? 하나의 행위자. 여기는 중간 조직이죠. 자, 원자력. 됐습니다.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이번에 확대하겠다. 이렇게 만약에 정부가 발표했으면, 자, 보세요. 자, 한국은 무슨 이유 때문에 하기로 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는 원자력 발전이라는 집단적 결정을 한국이라는 하나의 단일의 회기장으로 설명하죠. 한국이 여러분 5,100만 명이 사는 나라인데요. 유엔에서 투표할 때는 한 표죠. 5,100만 명이 한 표처럼 생각된다는 거죠. 5,100만 명의 생각이 똑같다라고 가정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전형적인 합리모형적 해석이죠. 한편 원자력 발전을 확대하려고 했던 것이 산업, 통상, 자원부하고 기재부하고 환경부하고 여가부가 있다고 그럽시다. 그냥 제가 직관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쪽 연합이 이쪽 연합에 이겼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한국이라는 전체 행위자를 마치 하나로 보는 설명이 아니라
한국 정부는 이렇게 원자력 찬성연합과 원자력 반대연합이 있는데 이번에 원자력 찬성연합이 이겼다고 설명하는 것은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는 하위 단위들이 갈등과 타협의 결과물이 바로 원자력 발전 확대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한편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A라는 산통자 국회의원이 너무나 리더십이나 정치적 자원이 뛰어나서 다른 누구도 다 물리치고 이 사람이 사실상 결정했다 라고 설명하는 것은 바로 개인이 그 조직, 집단 전체의 의사결정을 설명하는 모형이죠. 그래서 이 주체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원자력 발전이라는 정부 또는 우리나라 국가 전체 의사결정을 마치 전체 행위자가 아주 합리적으로 결정했다고 해석할 수 있지만 이걸 둘러싼 느슨하게 연결된 하위 단위들의 갈등과 타협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요. 개인의 어떤 정치력의 결과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위 단위들의 느슨한 타협이 아니라 개인, 낮은 수준의 응집성입니다.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라는 것은 어떤 존재일까요? 바로 참선 기술입니다. 참선 기술.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에서는 임시적 또는 수시적 참여자입니다. 참여자들이 끊임없이 참가, 불참가를 반복합니다. 우리 계모임, 동창회, 동호회. 동호회라는 것은 내가 그냥 좋아서 가입하는 곳이지 꼭 내가 거기서 뭔가 상명하복으로 엄격하게 교육을 받는 거 아니죠. 그죠? 내가 참석하고 싶으면 참석하고 참석하지 않으면 참석 안 합니다. 그죠? 뭐 평생 참석 안 하는 사람도 있고요. 매일매일 꾸준히 참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동호회가 이번에 A, B, C, D라는 대안 중에서 C라는 대안을 선택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꾸준히 동호회가 회원이 100명인데 꾸준히 노는 20명하고 10명 정도는 나왔다가 반복합니다. 나머지 70명은 거의 안 논다고 보면 돼요. 이런 상황에서 의사결정에 필요한 게 지금 50명인데 50명 40명 10명 할까요? 그죠? 50명인데 그러면 어떨 때는 40명밖에 안 와서 안 되다가 어떤 명에서는 어떤 또 다음 모임에서는 해필이면 70명이 왔는데 나머지 30명이 C가 뭔지도 모르고 C가 이 동호회 발전에 도움이 될지도 모르니까 막 설명하다가 또 시간이 다 지나갔어요. 그럼 또 다음 모임에서는 똑같더니 또 40명이 오고 그 다음 모임에서는 55명 왔는데 또 모르는 사람들이 또 왔다는 거죠. 계속 이렇게 참여자가 수시적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성 있는 불명확한 선호. 참여한 사람이 지금 우연히 왔다가 가끔 오는 사람들은 A, B, C, D가 뭐가 좋은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죠. 꾸준히 오는 40명은 이 4개를 충분히 논의했기 때문에 뭐가 좋은지 장단점이 잘 알고 있는데 수시적으로 참여하는 이 사람들은 뭐가 좋은지 어떤 게 좋은지도 모르는 상태죠. 불명확한 기술. 하필이면 B, A가, D가, C가 이게 좋은 수단인지 목표 달성에 좋은 수단인지에 대해서도 인과관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참여자들은 언제든지 바뀌어요. 그들이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올라와 있는 대안이 명확한 기술인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럴 때는 4가지 문책 참기, 문제와 해결책과 참여자와 기회가 상호 관련 없이 그죠? 상호 관련 없이 이루어지다가 상호 관련 없이 독자적으로 움직인다. 근데 어느 극적 장치, 트리거 이벤트. 이 트리거가 총알의 격발 장치를 말하죠. 그래서 짐빼기 결정 아니면 날치기 결정이 일어난다는 거죠.
어디서 많이 봤던 모형이죠, 그죠? 어디서 많이 봤던 모형이죠, 그죠? 상호 관련 없이 독자적으로 움직인다. 점화장치를 만나서 격발돼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진다. 바로 정책 창문 이론. 기억나시죠? 여기는 문책기종, 문제와 해결책과 기회가 만났을 때 우연히 의제 설정이 된다는 이론이죠. 근데 우연적인 정책 결정은 어떻게 설명한다? 마치 쓰레기통을 여러분들이 우연히 비우는 것처럼 참선 기술이 뛰어난 선임이 문책창기라는 네 가지가 모였을 때 짐 빼기와 날치기라는 우연적인 의사결정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보통 이제 극적 사건, 세월호 참사 이후에 국민 안전처가 만들어진다든지 정인이 사건 이후에 입양 가정에 전수조사가 이루어진다든지 이러한 극적 사건 이후에 갑자기 정책이 결정되는 것은 전형적인 쓰레기통 모형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킹던의 정책의 창문 이론의 또 다른 번이죠. 이쪽은 우연적인 정책 의제 설정을 설명하고 여기는 우연적인 정책 결정을 설명합니다. 한편 알리슨 모형은 하나의 결정에 쿠바 미사일 위기 1961년에 있었던 쿠바 미사일 위기에서 62년이겠죠. 그렇죠. 해상 봉쇄라는 대안이 선택할 때까지 그죠? 이분이 특이한 게 하나의 결정에 세 가지 모형, 그죠? 하나의 결정에 세 가지 모형을 적용함으로써 정책 결정의 이해를 풍부하게 했습니다. 근데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건 세 가지가 정반합의 관계, 변정법적 관계가 아닙니다. 1모형이 바람직하고 그 반대 모형이 2모형이니까 3모형이 최종 모형이다. 이거 아닙니다. 그냥 정책 결정이 이만큼 있으면 요만큼은 합리로 설명되는데 여기는 합리로 설명이 안 돼요. 근데 요즘 여기는 점정으로 설명되는데 여기 또 설명이 안 돼. 여기는 또 쓰리로 설명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정책 결정에 세 가지 모형을 적용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얘기죠. 알리슨 원은 합리적 행위자니까 바로 합리 모형이죠. 응집성이 강하죠? 매우 강합니다. 합리적인 분석을 통해서 결정한다. 알리슨 2는 하위 단위들이, 하위 조직들이 갈등과 타협의 과정을 통해서 결정된다. 아까 했죠. 1, 2, 3학년이 갈등 조정, 타협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보고 나서 결정하자라는 쿼스 레졸루션, 이른바 갈등의 준해결. 바로 알리슨 2 모형은 회사 모형이죠. 회사 모형. 알리슨 3는 관료정치 모형인데 개인입니다. 개인. 아까 했죠. 개인이, 그죠? 원자력 공사 또는 원자력 확대를 한국이라는 전체 행위자 관점에서 설명할 수도 있고요. 원자력 찬성연합과 반대연합의 이번에 타협이다. 반독립적인 행위자들의 어떤 흥정과 타협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고 이번에 A, B 또는 감, 을이라는 사람 중에 을이라는 사람이 실질적인 전체의 결정을 주도했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독립적인 행위자, 응집성이 매우 약합니다. 그래서 매우 약하고 개인적 행위자들 맞죠? 개인적 행위자들이 정치적 파워게임이에요. 파워게임. 여기는 조직 전체의 정책 결정을 어떤 개인들의 파워게임의 결과로 해석한다는 거죠. 여기는 반독립적인 하위 조직들에게 갈등과 타협의 결과. 원자력 찬성연합과 반대연합. 여기는 갑을 병. 이렇게 설명한다는 거죠. 주로 여기 이제 조직의 상위계층, 파워게임을 하는 상위계층. 여기는 하위계층, 여기는 모든 계층에 적용 가능하다. 됐습니다.
집단적 의사결정에서 실제로 이제 일어나는 방식이, 그죠? 무반응. 그죠? 구성원들이 뭐 관심 없다. 뭐 이번에 뭐 예를 들면, 그래서 우리가 경주로 워크숍을 가기로 했다. 사람들이 그냥 가든 말든 난 관심 없다. 자, 권한 집중입니다. 소수겠죠. 한 사람에게, 그죠? 권한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한 사람. 소수 집단. 다수결. 다수결이죠. 합의와 만장일치, 다수결. 다시. 다수결, 합의, 만장일치. 만장일치는 당연히 이제 동의. 반대가 없다는 거죠. 다수결은 그냥 당연히 반대가 있으니까 이겼다는 거고, 합의를 했다는 것은 반대에 있다 이거죠. 모두가 동의하면 만장일치죠. 여기 시합이 나왔죠. 합의는 뭐가 있다? 반대 의견이 있지만, 그죠? 다수결이 아니라 이제, 잠깐만요. 써도 하겠습니다. 자, 단어 차이가 있죠. 다수결은 그냥 찬반이 다수결 하는 거고, 만장일치는 반대 의견이 없다. 합의는 반대 의견이 있지만 일단 시행해 보기로 합의했다. 자, 집단 의사결정 마지막 이제 집단 사고죠. 응집성이 너무 높아. 엄청 중요합니다. 제니스라는 예일대 심리학과 교수가 피그만 침공 1960년에 쿠바가 공산화되고 나서요. 자, 61년도에 미국이 쿠바에 피그만을 침공했는데 엄청난 패배를 기록했죠. 미국 역사상 가장 큰 패배라고. 이러한 비합리적이고 실패한 결정이 일어났던 이유를 예일대의 심리학과 교수는 그 당시에 피그만 침공으로 결정하기로 했던 그 집단적 의사결정의 그 참여자들이 너무나 강경파고 엘리트고 군대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사람들이란 거죠.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 초강경 의견만 놓고 문제를 정확하게 인지하거나 대안을 아주 체계적으로 검토하지 못했다는 거죠. 비판을 억제하고 만장일치, 동조의 압력 등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쿠바 피그만 침공 실패를 분석하면서 제니스가 정했습니다. 이런 집단적 사고, 집단 사고가 나타나는 우리 전도 형상의 가장 중요한 것은 높은 집단 응집성. 그러니까 여, 집단. S만 있으면 이상한 결정에 놓을 수밖에 없어요. 집단 응집성이 높기 때문에. 구조적 결합, 공정한 지도자, 의사결정 절차적 규범이 없고 외부 비판으로부터 차단된다. 외부 자극의 높은 스트레스, 최근 실패에 대한 낮은 자긍심. 집단 사고의 심리적 정상이 있습니다. 자기 집단에 대한 어떤 과대평가. 우리는 절대 실패하지 않을 거다. 도덕적 우월성, 다친 마음, 집단 합리화, 적재 집단에 대한 어떤 편견적 대응, 만장일치로부터의 어떤 자기 검열, 반대 의견에 대한 철저한 억압. 그러니까 결과는 문정목설 대탐 결례 비평선의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집단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집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공정한 지도자를 둬야 되는데 사실 하위 독립적인 단위로 하고 자유로운 제한, 의무적 여기 중요해요. Devil's Advocate, 악마의 대변자. 항상 우리가 10명이 비슷한 애들끼리 토론하더라도 여기 2명 순번 정해서, 그죠? 다음 의사결정에서는 다른 애가 또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해서 항상 우리가 이런 쪽으로 의견을 제시하면 너희들은 꼭 반대 의견만을 개진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 의견이니까 여기 다수가 찬성하는 쪽 입장에 보면 데블스, 악마죠. 악마의 대변자 기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의무적인 반대 의견을 제기하거나 경쟁 집단과의 관계, 외부 인사를 활용한다는 등의 다양한 어떤 방법을 마련해야 됩니다. 집단 사고는 집단의 응집성이 너무 높아서 비판이 통제되고 자기 검열을 하고 만장일치에 대한 환상을 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집단사고 얘기 보시면 되겠고. 자, 한국의 정책 결정은 품위제입니다. 그죠? 품위란 말은 상사에게 여쭤본다. 그죠? 기업에도 보통 활용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전자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제가 만약에, 계장이다. 그래서 6급이다. 그러면, 과장님, 국장님, 장관님. 기한서를 올려서 과장님 사인 받고, 국장님 사인 받고, 장관님 사인 받는 거죠. 하의 상달. 그죠? 하의 상달이죠. 아래쪽의 의사가 위쪽으로 전달되는 이른바 상향적, 참여적, 그죠? 분권적, 결정과 집행의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죠? 사전 심사와 조정이 가능하고 참여와 사기를 정리합니다. 그죠? 부하들에게 이제 교육훈련 기회. 이 의견 안 좋아. 다시 해봐. 써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인간관계도 개선할 수 있는데, 근데 보통은 이제 이게 너무, 그죠? 위로 올라갈수록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비효율적이고 형식적입니다. 상관의 총성에 기반한 제도이기 때문에 부하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보통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원하는 쪽으로 대안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그죠? 결국은 다 사인했기 때문에 책임이 불명확하다. 횡적 조정이 잘 안 됩니다. 위로만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죠? 옆으로는 잘 조정이 안 되죠. 그죠? 상관이 관심 없으면 6급이 결정한 대로 6급이 주사죠. 주사행정의 폐단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품위제는 그냥 개념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 좀 잘 안 나오죠. 그죠? 자, 이제 정책 결정을 마치고 이제 정책 집행을 공부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